세상 쉬운 세계사로부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우파와 좌파 등의 단어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까지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서양으로부터 온 것이라서 서양사를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계사에 대한 여러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라도 머릿속에서는 전부 조각나 있고 뒤죽박죽인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도대체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을 외워봐도 돌아서면 바로 까먹습니다. 세계사가 머릿속에서 엉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본을 돌려봐도 세계 지도를 펼쳐봐도 유럽 쪽의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처럼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나라가 심플하면 좋은데 유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어가는 정도이지만 옛날 유럽 중에서도 특히 중세 유럽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유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사를 이해할 것인가? 역사인 만큼 큰 시간순으로 끊는 게 좋습니다. 기원전의 역사는 기원전이니까 일단 없는 셈 치고 고대는 서기 500년까지, 중세는 500년부터 1500년, 근대는 1500년 이후 이렇게 크게 500년 단위로 고대, 중세, 근대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쉽습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대에는 그리스의 로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등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 나라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근대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나라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이 있습니다. 고대의 국가들이 중세에 갈기갈기 쪼개졌다가 근대에 들어 다시 그럴듯한 나라 모양으로 합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중세도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 지방 분권과 크리스트교 중심의 진짜 중세가 있고, 크리스트교의 쇠퇴와 함께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근대로 가기 전 단계의 후반기 중세가 있습니다. 고대 서기 500년까지 그리스 아테네,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제국, 크리스트교 공인. 고대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쪽의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해 2006이라는 유명한 19금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을 전제적이고 악랄하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묘사한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흥행에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말을 전하려고
어떤 병사가 아테네까지 무려 42,195km를 뛰어가는 바람에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종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승전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곧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망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후 분열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땅덩어리는 모두 로마 제국이 차지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시기적으로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맞서던 삼국시대에 해당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다룬 영화로는 아마 글래디에이터 2000가 가장 유명할 텐데,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별 관련이 없는 픽션입니다. 로마는 북아프리카, 유럽이 거의 전 지역, 지금의 중동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교가 서기 314년에 정식 종교이자 로마 제국이 국교로 인정받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의 유대교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였지만 그리스도교는 계층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성전 밖에서도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의 교세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진짜 중세, 서기 500년부터 1000년까지 프랑크 왕국 지방분권, 봉건제와 장원, 그리스도교의 정성기. 중세로 가봅시다. 먼저 고대 로마 제국이 원래 북유럽에서 살고 있던 게르만족 때문에 망합니다. 로마, 정확히는 서로마의 멸망이 곧 지방분권과 더불어 그리스도교가 중심이 되는 진짜 중세의 시작입니다. 동쪽의 훈족에 쫓기다가 로마 제국 땅까지 밀려 내려온 게르만족은 로마 영토 곳곳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중 게르만족의 일부인 프랑크족의 프랑크 왕국이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땅을 모두 아우르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거대 그리스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그리스도교 문화를 모두 포용하여 발전하면서 현재 서양 문화의 근본이 되는 이 세 축이 단단하게 섭니다. 프랑크 왕국은 5세기 말부터 약 300년 정도 존속하다가 분열하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탄생과 소멸은 시기적으로 우리의 통일신라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프랑크 왕국이 4분 오열로 찢어져 있을 때 위쪽에서 바이킹, 아래쪽에서는 이슬람,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마구 쳐들어옵니다. 이 파상적인 공세를 국가 차원에서는 대응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각 지방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이런 배경 아래 진짜 중세의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립니다. 봉건제와 장원의 등장입니다. 먼저 봉건제. 왕권 약하니 왕은 영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대신 영주들의 충성을 얻고, 영주들은 다시 더 작은 영주들에게 그 토지를 나눠준 다음 그들의 복종을 얻어냈습니다. 영주인 내가 너희 땅에서 벌어지는 어지간한 일을
다 알아서 하되 전쟁이 나면 꼭 나를 위해 싸워라 하는 것이 봉건제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영주의 땅에서 농노로 일하고 영주에게 노동력과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봉건제 속의 장원은 영주가 가진 토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을 뜻합니다. 영주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작은 장원을 가진 영주는 시골 2장 정도? 비교적 큰 장원을 가진 영주는 대도시의 9,000장 정도입니다. 영화 겨울왕국 2014의 엘사가 무려 여왕으로 불리지만 엘사가 다스리는 아렌델이라는 땅을 보면 그냥 딱 소규모 정원입니다. 잘 봐주면 강남구 압구정동 정도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규모의 영주라면 모두 이렇게 자기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바람에 중세 유럽에서는 여기도 왕, 저기도 왕, 여기도 공주, 저기도 공주, 여기에 왕자, 저기에 왕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공주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중세 왕자와 공주는 우리와 상상 속 왕자와 공주라기보다 대부분 어느 마을의 이장딸, 어디 구촌장 아들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영주들의 성과 가까운 곳에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주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왕의 힘은 이미 약하였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종교와 교황의 힘이 강력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결과 크리스트교가 중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후반기 중세, 서기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십자군 전쟁, 흑사병, 르네상스, 지방분권과 크리스트교의 쇠퇴, 중앙집권국가의 등장. 군대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중세, 후반기 중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중세가 군대로 넘어가려면 앞서 언급한 진짜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인 크리스트교와 봉건제를 대표로 하는 지방분권, 이도 힘 약해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야 합니다. 먼저 십자군 전쟁, 우리의 고려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이 주도하에 벌어진 크리스트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십자군을 소재로 한 영화로 제일 유명한 것은 킹덤 오브 헤븐 2005입니다. 일반판은 그냥 그렇고 감독판이 진짜입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에 걸친 이 전쟁에서 결국 크리스트교 세력이 패합니다. 명운을 건 종교전쟁에서 졌으니 당연히 이 전쟁을 이끌었던 교황과 크리스트교의 힘이 약해졌겠죠. 학교 교육에서 십자군 전쟁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곧 저물어 가는 중세의 전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흑사병. 흑사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잘 돌아가던 장원이 안 돌아갑니다. 농노의 수가 줄어드니 살아남은 농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임금도 계속 상승합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영주들은 돈을 받고 농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 많아지면서 장원이 점차 무너져 나갑니다.
장원의 붕괴는 곧 지방 분권의 붕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에 동방과의 무역, 즉 상업이 번성합니다. 십장군 전쟁 때 동쪽에 쳐들어갔다가 동방의 맛을 본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입니다. 상업의 기반을 둔 자유로운 도시들이 영주의 세력권 밖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노가 아니라 시민이 됩니다. 지방 분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교의 힘도 예전같지 않고 하니 슬슬 도시 세력과 손잡아 강력해진 왕이 지배하는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할 채비를 합니다. 남쪽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이슬람과 싸우다가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다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 시기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 그 유명한 백년전쟁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간의 전쟁이고, 다 죽어가던 프랑스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린 실존 인물 잔다르크가 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백년전쟁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는 영원한 앙숙이 됩니다. 근대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또 하나는 르네상스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해부흥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나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압박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고대의 아름다움이 위대한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부활합니다. 예술 전반에 걸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화려하게 되살아납니다. 고대 예술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세에 와서 알몸 위에 옷과 천이 뒤덮입니다.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나 교회의 힘이 많이 빠진 르네상스에 이르자 다시 예술작품 속에서 인간이 누드로 등장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이 시기의 작품이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일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시대의 천재입니다. 르네상스가 태동하자 14세기 초반 유럽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움베르토 에코 원작 영화 장미의 이름 1889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던 그 당시 종교의 의미를 진지하게 캐묻는 작품입니다. 중세시대 대부분의 사제, 주교, 대주교는 특별히 경건하거나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가 가장 크고 부유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신성한 성직에 취임했고 그래서 별로 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때의 일입니다. 감히 종교를 개혁하려 하다니 마르틴 루터는 참 용감한 사람이구나 싶지만 분위기상 다 할만하니까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맞물린 개신교의 시작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1392년 조선건국, 1443년 한글 창제, 세종대왕님 덕분에 서양 중세의 막바지에 우리 문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현대 서기 1500년부터 지금까지 대항해시대, 절대왕정,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나폴레옹,
제국주의 시대, 세계대전, 냉전. 이제부터 17세기까지의 대항해 시대와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신항로 개척, 옹기종기한 장원들의 시대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는 사업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왕이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국가여야만 신항로 개척 같은 일에 필요한 규모의 돈을 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중국, 인도 등 동쪽과 몹시 교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럽 땅에서 중국까지 오른쪽으로는 도무지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슬람 문명권의 오스만 제국, 현재 이스탄불을 수도로 두고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지중해 주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통치하던 어마어마한 제국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길로라도 어떻게든 동쪽에 가보려고 한 것이 신항로 개척입니다. 유럽 각국 왕의 후원을 받은 배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아래로 뺑 돌아 인도, 중국, 일본까지 가고 왼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했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역시 될 놈은 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서 식민지 다툼이 일어나는데 교황이 중재를 하면서 선을 하나 쭉 그어줍니다. 선의 오른쪽은 포르투갈, 왼쪽은 스페인이 가지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의 오른쪽에 있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 선 왼쪽에 놓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이어서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절대왕정,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하던 시기라서 절대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상공인들, 즉 도시의 시민들과 손잡고 힘을 키운 왕은 봉건 세력과 결별합니다. 강한 군대를 키웁니다. 교황이 권위에서도 벗어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등 어디서 들어본 것과 같은 왠지 친근한 이름들이 모두 이때 등장합니다. 왕권이 얼마나 셌으면 루이 14세의 경우 지미꽃 국가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데 진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같은 화려한 건축물도 이때 지어집니다. 루이 14세, 15세, 16세와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근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과거 국가들과 지금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각국의 시민혁명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촉발됩니다. 민주주의 시민혁명, 자본주의 산업혁명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1688년에 영국 명예혁명, 1760년부터 산업혁명, 1776년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은 1789년입니다. 18세기에 이런 여러 혁명 직후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고 나폴레옹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나폴레옹 제국은 겨우 11년밖에 못 갔지만 나폴레옹과 함께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 이념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휘젓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왕은 조선 순조였습니다.
정순, 헌, 철, 고, 순의 앞쪽순,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왕의 주변 세력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이른바 세도 정치가 본격화된 암흑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으로도 이 다음의 역사가 마냥 아름답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하게 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어 전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중국은 갈기갈기 찢겨 유럽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제국주의 욕망이 끝까지 간 것이 두 번의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모두 졌고 미국은 두 번 다 이겨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끝에서 히틀러가 죽고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우리는 광복을 맞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이 계속되다가 소련이 붕괴와 함께 냉전 체계가 종식되고 오늘에 이릅니다.